2013년 세계적인 명품 하이힐 디자이너 크리스티앙 루부탱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이힐이 여성을 느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남성이 더 오래 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게 좋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직접 한 말이었고, 그것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이 신발의 본질을 너무도 정확하게 드러내는 문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스등 아래 산책입니다. 오늘 저는 하이힐의 천천년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시작점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여성성과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출발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으로 가스등 하나 밝혀두세요. 10세기 페르시아 사막에서는 수백 마리의 말이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하고 있었고, 말 위에 올라탄 전사들은 한 손으로는 고삐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활을 겨눈 채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적을 향해 화살을 쏘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발에는 굽이 달린 부츠가 신겨져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날 하이힐이라고 부르는 구조의 가장 초기 형태가 바로 그 전장의 발밑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이힐은 전쟁터에서 남성 전사들이 균형을 유지하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 신던 기능적 신발이었으며, 지금 우리가 여성스럽다고 부르는 이미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실용적 장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전투를 위해 만들어진 이 신발이 어떻게 천천년의 시간을 지나 명품 브랜드의 상징이 되었고, 결국 루브탱의 저 발언까지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긴 여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굽은 뒤꿈치에 달렸을까요? 말을 타던 병사들은 등자, 즉 안장에 달린 발판 위에서 발이 자꾸 미끄러지는 문제에 부딪혔고, 평평한 신발로는 속도를 내며 달리는 말 위에서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작은 구조적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 위에서 한순간이라도 균형을 잃으면 그대로 추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을 고정하는 장치는 곧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장인들은 신발의 뒤꿈치에 3cm 정도의 굽을 덧붙였고, 그 작은 높이는 발을 등재 고리처럼 걸어주면서 미끄러짐을 막아주었으며, 전사가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질 때도 중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고작 몇 센티미터의 차이였지만 그 구조 덕분에 전투 효율은 달라졌고, 말 위에서의 전투는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하이힐의 뿌리는 여성성이 아니라 전투력이었고, 장식이 아니라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연결점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텍사스 카우보이들이 신는 뒤꿈치가 살짝 높은 부츠 역시 말을 타기 위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각이 살아있는 뒤꿈치 디자인은 천천년 전 페르시아 전사들의 기능적 설계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은 형태입니다. 카우보이들 역시 말을 타야 했기 때문에 같은 기능이 필요했고, 그 결과 같은 이유로 같은 디자인이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이제 질문이 다시 돌아옵니다. 전사의 기능적 신발은 어떻게 명품 브랜드의 시그니처가 되었을까요? 그것도 하필 강렬한 빨간색으로 말입니다. 루브탱의 빨간 밑창은 한 켤레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며 레드카펫 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상징이 되었는데, 만약 그 빨간색의 기원이 도축장 바닥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962년 파리의 샤틀레 지역에는 대형 도축장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바닥에는 항상 동물의 피가 고여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바로 그 근처에서 한 차례 카니발이 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당시 프랑스 사교계의 스타는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였으며, 그는 루이 14세의 동생이었고, 그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신느냐에 따라 다음 날의 유행이 결정되던 시대였습니다. 그가 신는 것은 곧 트렌드가 되었고, 그의 선택은 곧 귀족 사회의 기준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는 그 카니발에 참석해 밤새도록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며 사람들과 떠들었고, 왕실과 귀족 사회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채 화려한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지쳐 있었고, 술기운도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였는데, 신발을 벗는 순간 밑창이 새빨갛게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붉은색은 장식이 아니라 도축장 바닥에 고여있던 피였고, 그는 어떤 의도도 없이 그저 우연히 그것을 밟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궁전에서 벌어진 일은 전혀 예상 밖이었는데, 귀족들이 다가와 필리프, 저 빨간 밑창은 의도하신 건가요? 정말 독특하고 멋집니다. 라고 묻기 시작하면서 사고는 곧 세련된 연출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피로 물든 밑창을 실수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취향과 감각의 표현으로 받아들였으며,
그 순간 우연은 해석이 되었고 해석은 곧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루이 14세는 단순히 따라하는 대신 그것을 제도화하기로 결정했고 빨간 굽의 하이힐은 자신과 자신이 허락한 귀족들만 신을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색 하나를 왕권의 상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연한 사고는 왕의 특권으로 격상되었고 발밑의 색은 곧 권력의 등급을 구분하는 신호가 되었으며 3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상징은 형태를 바꾼 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보다 더 직접적인 장면이 하나 더 존재하는데 하이힐이 애초에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를 제작자 측이 비교적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례입니다. 2000년대 초반 파리의 한 여성이 이브생 로랑 매장에서 하이힐을 구매했는데 디자인은 눈부셨지만 가격 역시 가볍지 않았고 불과 이틀 만에 굽이 부러지자 그녀는 당연히 항의 전화를 걸게 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매장 측의 답변은 손님, 이 구두는 걷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였으며 이 말은 처음 들으면 농담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기능보다 이미지가 우선이라는 철학을 드러내는 발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2013년 크리스티앙 루부탱은 인터뷰에서 하이힐이 여성을 느리게 만들어 남성이 더 오래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직접 남겼고 그 말은 속도보다 전시를, 기능보다 감상을, 이동성보다 시선을 우선해 두는 관점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해석은 외부의 비판이 아니라 제작자 스스로의 언어로 확인된 것이며 하이힐이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특정한 시선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라는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이힐은 전쟁터에서 남성 전사들이 신던 기능적 신발로 출발했고 도축장 바닥의 사고를 계기로 왕권의 상징이 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기 위한 신발이라는 발언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신발은 어떻게 여성의 신발이 되었으며 왜 오늘날까지도 일부 직장에서 사실상 요구되거나 기대되는 복장 규범으로 남아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17세기 프랑스는 절대 왕정의 전성기였고 그 중심에는 5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해 무려 72년 동안 왕좌를 지킨 태양왕 루이 14세가 있었으며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에게도 한 가지 콤플렉스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키였는데 163cm라는 신장은 당시 기준으로 평균에 가까웠지만 그는 왕은 모든 사람보다 높아 보여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항상 10cm가 넘는 굽을 신으며 자신의 신체적 높이를 시각적으로 보완하려 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루이 14세는 궁정 화가들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그릴 때 신발을 반드시 크고 선명하게 묘사하라고 지시했으며 실제로 남아있는 초상화들을 보면 신발이 얼굴만큼이나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권력자가 자신의 굽을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역사에 남길 상징으로 다루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하이힐을 개인적 취향이 아닌 정치 도구로 만들었고 평민에게는 굽 있는 신발 자체를 금지했으며 빨간 굽은 오직 왕과 왕이 허락한 귀족만 신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밑의 색을 곧 권력의 서열로 전환시켰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한 홀에 수백 명의 귀족이 모였을 때 누가 왕의 총애를 받는지 알고 싶다면 얼굴이 아니라 발밑을 보면 되었고 하이힐은 패션이 아니라 권력이었으며 지위였고 정치적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지면서 왕정은 무너지고 귀족들이 처형되었으며 화려함과 사치는 구시대의 상징으로 낙인 찍혔고 계몽주의와 함께 이성과 노동을 중시하는 새로운 남성상이 등장하면서 남성들은 하이힐과 화려한 복식을 스스로 벗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식 역사학자들이 이 시기를 남성의 대절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이힐과 가발과 보석이 한순간에 남성 권위의 상징에서 과시적 사치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며 그 화려함은 점차 아내와 딸들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19세기 유럽에서 화려한 드레스와 굽 높은 신발을 신은 여성은 우리 집은 아내가 일할 필요가 없을 만큼 부유하다는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는 존재가 되었고 움직이기 불편한 신발을 신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계층이라는 증거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남성들이 하이힐을 벗어던진 바로 그 순간부터 여성의 굽 높이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바뀌었으며
19세기 유럽에서는 굽이 높은 여성을 향해 문란하다는 시선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는데 굽이 높으면 더 멀리 그리고 더 자주 이동할 수 있었고 당시 정숙한 여성은 집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관념이 강했기 때문에 밖을 돌아다니는 여성은 그 자체로 의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굽이 높다는 사실은 외출이 잦다는 신호로 읽혔고 그것은 곧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되었습니다. 게다가 굽이 높으면 걸을 때 소리가 나고 자세가 달라지며 자연스럽게 시선을 끌게 되는데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시선을 끄는 행위 자체가 정숙하지 못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신발의 높이가 곧 도덕성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굽이 낮으면 집에 머무는 정숙한 여성으로, 굽이 높으면 밖을 돌아다니는 문란한 여성으로 분류되었고, 남성들이 하이힐을 포기하자마자 여성의 하이힐은 권력의 상징에서 도덕적 잣대로 전환되었습니다. 같은 신발이 누가 신느냐에 따라 권력이 되었다가 계급이 되었다가 도덕이 되는 과정을 거친 셈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기술 하나가 등장하자 하이힐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1950년 프랑스 디자이너 로제 비비에가 힐 안에 얇은 강철 막대를 삽입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구조적 한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하이힐은 나무나 가죽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너무 가늘게 만들면 부러질 위험이 있었고 높이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지만 강철이 들어가면서 매우 가늘고 매우 높은 굽이 가능해졌고 그것이 바로 스틸레토였습니다. 스틸레토는 이탈리아어로 가느다란 단검을 의미하며 실제로 단검처럼 뾰족하고 날카로운 실루엣을 갖고 있었고 1954년 비비에가 크리스티앙 디오를 위해 디자인한 7.8cm 높이의 가는 굽은 패션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직후였으며 전쟁 중 공장에서 비행기와 탱크를 만들던 여성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는 사회적 압력을 받던 때였고 동시에 피너걸 문화가 확산되면서 하이힐은 점점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상징하는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늘고 높은 굽은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렸으며 걷기에는 불편했지만 시각적으로는 매혹적인 실루엣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하이힐은 여성미의 상징이 되는 동시에 여성을 특정한 이미지와 역할에 묶는 장치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한쪽 굽을 약 1cm 낮게 깎아 좌우 균형을 일부러 어긋나게 만든 결과였으며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몸이 좌우로 흔들리도록 계산된 연출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자신의 매력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전략으로 읽힐 수도 있고 동시에 그 시대의 여성이 주목받기 위해서는 몸을 그런 방식으로 조율해야 했다는 현실의 반영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스틸레토의 압력이 코끼리 발바닥보다 높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1950년대 영국의 일부 고급 호텔들은 로비 바닥 보호를 이유로 입장 불가 안내문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에 물집이 생기는 고통은 문제 삼지 않았지만 나무 바닥이 긁히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던 사실은 그 시대의 우선순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런던의 한 사무실에서 거의 동일한 장면이 다시 반복됩니다. 니콜라 소프의 복장은 전문적으로 보였지만 감독자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하이힐 착용을 강요했습니다. 소프가 거부하자 돌아온 답은 규정입니다. 지금 당장 하이힐을 사러 가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는 단호한 통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프는 영국 의회 청원 사이트에 글을 올렸고 그 청원은 최종적으로 150샷20명이 참여하는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었습니다. 청원에 동참한 여성들은 직장에서 하이힐을 강요받아 발에 물집이 생기고 피가 났던 경험을 쏟아냈고 개인의 불만이 집단적 증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 의회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소프에게 하이힐을 강요한 행위가 불법이었다고 결론 지었지만 이것이 곧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행 법률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라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입증 책임, 변호사 비용, 직무상 합리적 필요성이라는 예외 조항 등 현실적인 장벽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여전히 자발적 완화일 뿐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 하이힐 요구가 완전히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 지구 반대편 도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이시카와 유미의 트위터 글은 수만 건의 공감을 얻으며 KU2 운동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물집 잡힌 발 사진과 함께
하이힐 의무 요구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고 공론화의 대상은 전 업종을 망라했습니다. 쿠투는 신발 쿠츠과 고통 쿠츠 그리고 단 미투의 연대 메시지를 담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명이 제출되고 국회 토론이 열렸지만 장관은 합리적인 필요성 범위 내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언론마다 해석이 달랐지만 분명한 것은 법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부 기업은 자발적으로 완화했으나 여전히 많은 일본 여성들은 직장에서 하이힐 착용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2019년의 일이며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10세기 페르시아 사막에서 2019년 도쿄에 이르기까지 하이힐은 1000년 동안 의미를 끊임없이 바꾸어 왔습니다. 무기에서 권력으로, 계급에서 도덕으로, 그리고 현대의 복장 규정으로 하이힐의 역할은 변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긴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해리 스타일스 등 남성 셀럽들이 굽 있는 부츠를 신으면서 젠더리스 패션의 혁명이라는 찬사가 나옵니다. 1000년 만에 하이힐은 다시 남성의 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쟁 도구에서 권력의 언어였던 것이 이제는 다시 남성의 발 위로 돌아오는 여정을 기억해 보십시오. 1000년을 돌아 원점으로. 하지만 남성이 신으면 혁명이 되고 여성이 신지 않으면 규정 위반이 되는 이상한 장면이 존재합니다. 같은 신발이지만 누군가에겐 파격의 미학이고 누군가에겐 강요된 의무입니다. 1000년 동안 규칙을 만드는 자들의 문제는 거의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발은 지금 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1895년 개화기 단발령과 함께 서양식 구두가 유입되며 하이힐이 이 땅에 등장했습니다. 1967년 윤복희가 미니스커트와 하이힐을 신고 귀국하자 당시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973년에는 경찰이 치마 길이를 단속했지만 그 아래 하이힐이 주는 통증은 공론화되지 않았습니다. 치마 길이는 자로 쟀지만 발의 통증은 아무도 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국내 대다수 항공사는 여성 승무원에게 하이힐 착용을 사실상 요구하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런던 도쿄에서 시작된 질문은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변하지 않은 사실은 하이힐이 단 한 번도 걷기만을 위한 신발이었던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제작자들의 발언은 기능이 아니라 시선을 중심에 둔 철학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이힐 자체가 아니라 선택권의 부재일지도 모릅니다.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하이힐 강요 관행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필리핀이나 캐나다처럼 변화를 명문화한 곳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혁신인 것이 누군가에겐 해고의 이유가 되는 패러독스가 공존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이유로 신거나 혹은 신지 않고 있습니까? 그 선택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것이 되는 날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코르셋입니다. 하이힐보다 더 깊은 구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스등 아래 산책이었습니다.